자,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5학년도 정시 모집 지원 유의사항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할 대전 대입지원단 소속 유성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유재석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녹화 날짜 기준으로 오늘, 내일 해가지고 수시 결과가 발표가 나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전부 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이제 수시에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던 정시에 애초에 목표가 있었던 학생들은 오늘 저와 함께 이 정시 모집에 관련돼서 간단하게 좀 주의해야 될 사항들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진행될 내용은요. 먼저 정시 모집 일정 그리고 인원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우리가 이 지원 시에 유의해야 될 점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오늘 여기서 얘기할 내용들이 수시 모집에서도 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수시에 지원했던 학생들은 또 많은 부분이 겹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유의 깊게 자신에게 해당되는 내용들을 잘 듣고 기억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정시 모집 일정입니다. 원서 접수가 12월 31일부터 1월 3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가나다군 이렇게 전형이 진행이 되고 나면 2월 7일까지 합격자를 발표를 합니다. 수시 때도 이야기했었던 것 같은데 2월 7일까지 발표, 그럼 2월 7일 날 다 나는 게 아니죠. 2월 7일까지 가나다군 전형 순서에 맞춰서 미리 발표가 나고 2월 7일에 최종적으로 마지막 학교가 발표를 한다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고 나면 이제 미등록된, 그러니까 충원을 다 정족을 채우지 못했을 때 이제 충원 합격을 통보를 하죠. 그래서 그 기간 2월 19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보통 이제 1차, 2차, 3차는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는 학교들이 많고요. 그 이후로 전화로 이제 통보를 하게 되는데요. 요때는 여러분들이 좀 전화를 잘 받아야 됩니다. 뒤에서도 이야기하겠지만 이때 내가 충원 합격이 된 줄 몰랐다라고 하는 것은 대학에서 책임을 지지 않아요. 본인이 그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잘 좀 주의를 기울이고 있어야 됩니다. 예년과 이제 달라진 점이라고 한다면 이 합격자 등록 기간이 이제 3일입니다. 기존 같은 경우에 보통 일주일 정도 됐었는데요. 올해는 이 합격자 등록 기간이 3일이라는 점 잘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고 나면은 이제 정시 미등록 충원 등록 마감을 2월 20일까지 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 이제 추가 모집이라고 하는 것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이 추가 모집은 앞에 수시 정시에서 이야기했던 충원 합격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수시, 정시 그리고 또 하나의 모집 기간입니다. 그런데 미리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추가 모집은 자신의 지원 전략에서 일단은 제껴두고 시작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굉장히 불확실성이 높아요. 무슨 얘기냐면 수시 때 충원을 다 못하면 정시로 2월이 되죠. 근데 정시 때에도 이 모집 인원을 다 채우지 못했을 경우에 부족한 부분을 이 추가 모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충남대 같은 경우도 32명이 이 추가 모집을 했었고요. 근데 이제 지방사립대 같은 경우는 더 많죠. 중원대 같은 경우는 383명,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근데 실질적으로 이거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에 달라지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정말로 정시까지도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을 때에 추가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처음부터 이 추가 모집도 있으니까 정시에서 막 상향 이러한 지원 전략은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좀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정시 모집이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1월 3일까지 진행이 된다고 했는데 4일 중에 3일 이상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대학들은 보통 이렇게 3일에 맞춰져서 마감을 하는데요. 일부 대학들, 고려대, 연대, 서울대 이런 대학들은 그 전날 1월 2일에 마감을 한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 두십시오. 그리고 이 마감일뿐만이 아니라 이 마감 시간도 다 대학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대학들은 여기도 나오지만 1월 3일 날 18시까지 또는 17시까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시간대별로 다 다릅니다. 우리 대전 같은 경우에 우송대 한남대 19시, 대전대 20시, 모건대 배재대 21시 이렇게 다 대학별로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반드시 기억을 하고 내가 마지막 눈치 보느라고 마지막에 원서를 접수하고 싶어. 그런데 17시 마감
네, 접수해야 되겠다 했는데 옆에서 우리 대학교 18시까지인데 그럼 나도 18시까지인가? 이러다가는 아예 접수 자체를 못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지원하는 대학의 마감 시간을 잘 좀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마감 시간이 크게 의미가 없는 게요. 우리가 흔히 블라인드 구간이라고 하죠. 보통 이러한 마감 시간 이전 2시간 또는 3시간 전부턴 이 경쟁률의 변화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그러니까 딱 그 2시면 2시에 0.5대 1이었다. 그런데 나중에 미달이네 하고 지원을 했어. 그런데 최종 등록하고 봤더니 5대 1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대표적으로 보면 여기 서울 주요 대학들 보면 공개하기 전에 처음에 이제 2.2대 1, 1.68대 1, 2.48대 1 이랬는데 블라인드 구간 지나고 나니까 거의 2배 정도 증가를 했죠. 근데 여기만 그러느냐? 충남대도 그럽니다. 충남대, 충북대 3.08대 1, 3.4대 1 이랬었는데 결국은 4.96대 1, 6.01대 1 이렇게 변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방대학들만 그러냐? 아닙니다.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그 과별로 보면 더 심한데요. 이렇게 0.64대 1이었는데 나중에 최종적으로 보니까 16.21대 1. 서울대 마찬가지죠. 1.3대 1이었는데 7.6대 1. 자, 이런 식으로 어차피 블라인드 구간에 들어가게 되면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담임선생님과 상담한 대로 자신의 지원 전략대로 이 블라인드 구간 들어가게 되면 빠르게 지원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모든 학생들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굳이 이 마감 시간 임박해서 쓸 이유는 없다.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좀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올해 정시 모집 인원은 69,453명입니다. 전체 34만 명 모집에서 20% 정도가 됩니다. 물론 이제 이게 대입 입학 그 시행 계획에 따른 거기 때문에 변동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 전년도 34만 9천 명, 그다음에 34만 4천 명에다 34만 명 점점점 줄어들고 있죠. 올해 같은 경우도 3,362명이 감소를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정시에서 2,811명 대부분이 감소를 했다라고 하는 것.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좀 이따 말하겠지만 변화가 있다. 이것이 그대로 가지는 않는다. 이 정시 모집에서는 대부분 다 뭘로 학생들을 뽑느냐? 수능 위주 전형으로 선발합니다. 앞에서 말했던 6만 9천 명 중에 6만 3,827명, 거의 92%를 이 수능 위주 전형으로 뽑는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이 수능 위주 전형으로 뽑는다라고 하더라도 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 모집 인원의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수도권 같은 경우에 나오지만 46,280명. 그러니까 수시, 정시 전체 인원 중에서 35%를 수도권에서는 정시로 선발을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비수도권에서는 11%밖에 23,100명 11%밖에 뽑질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수도권의 전략을 갖고 있는지 비수도권의 전략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 조금 더 어떤 전략을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비수도권에 지원하려고 했던 학생들은 이 90%를 뽑는 수시에서 이미 좀 지원을 했었어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 수시 모집에서 미충원 인원은 정시로 2월을 합니다. 그래서 정시 모집 인원이 소폭 상승을 합니다.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불수능이었잖아요. 그래서 정시로 2월된 인원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는 수능이 조금은 쉽다고 해서 최저를 다 이제 충족을 해서 2월되는 인원이 작년보다는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긴 하는데요. 이제 최종적으로 마감, 수시 최종 등록이 마감되고 난 이후에 이제 학과 홈페이지나 이런 곳에 그 확실한 인원이 공지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올해 같은 경우는 의대 정원이 증가하고 전공자율 선택 학과나 학부가 신설된 경우들이 있어서 이 모집 인원의 변동이 좀 있습니다. 물론 의대 같은 경우에 이제 1,500명 가까이 증가를 했다라고 했지만 보통은 이제 수시에서 많이 뽑았고 이 정시에서는 한 330명 정도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수시는 수능 최저가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수능 체제를 맞추지 못한 학생들이 그 학과들에서는 이제 정시로 2월이 될 수 있어서 최종적으로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대학들이 정시에서 학생들을 이제 뽑을 때 수시 때는 우리가 그냥 6개 아무 데나 막 썼는데 정시에서는 가군, 나군, 다군 이렇게 3개의 군으로 나뉘어져 있죠. 그래서 어떤 대학은 우리 학교는 가군에서 다 뽑을 거야. 우리 학교는 나군에서 다 뽑을 거야. 우리 학교는 이과는 가군에서 뽑고 요과는 나군에서 뽑을 거야. 이렇게 미리 가나 다의 그 각 대학의 각 학과들을 이렇게 배치를 해 놓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시행계획 기준이긴 한데요. 가군에서만 모집하는 학교, 나군에서만 모집하는 학교 이렇게 있는데 이제 보통은 가나 또는 가다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뽑습니다. 가나다 군에서 모두 뽑는 대학들이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시행계획에서는 지금 이렇게 해놨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변동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여기 고려대, 서강대, 한양대, 이화여대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놨는데요. 요 대학들 같은 경우는 요 밑에 써있지만 고려대 학부대학, 서강대 자유전공학부, 그다음에 이화여대 인공지능 데이터 사이언스 학부, 한양대 인터칼리지 학부 이런 학부들이 신설이 됐습니다. 신설이 됐는데 이 과들을 어디에 배치했느냐? 다군에다가 배치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고려대는 가군에서만 뽑는 게 아니라 가군과 다군에서 뽑고 있다는 얘기겠죠. 물론 일부지만. 그 다음에 또 이것과 상관없이 어떤 대학들은 작년과 다르게 모집군을 변경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인하대 같은 경우 의예과가 다군에 있었어요. 그래서 다군에서 이 의예를 신경 쓰려고 하는 학생들이 대거 몰리다 보니까 다군에서 인하대 의예과 경쟁률이 굉장히 높았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16명에서 40명으로 증가하면서 이제 우리도 가군으로 바꿔야지 하면서 가군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이렇게 모집군이 변경된 대학들이 있고 또는 그 대학 내에서 학과들이 이 모집군을 변경한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까지도 꼼꼼하게 꼭 확인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 자, 그런데 이제 그것보다도 이 가나 다군이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여기 나오지만 가군과 나군과 다군에서 뽑는 인원수가 다릅니다. 가나다 3개의 군이니까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이렇게 뽑아주면 참 고맙겠는데 그렇게 뽑질 않습니다. 가군에서 약 40%, 나군에서 약 40%, 다군에서는 21%밖에 뽑질 않아요. 이것도 예년에 비해서 나군에서 인원이 좀 줄고 다군에 좀 늘게 되면서 이렇게 된 건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20%. 그러니까 다군에서는 굉장히 모집 인원이 적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마다 가나다 한 번씩은 다 쓸 건데 다군의 모집 인원은 적다 보니까 경쟁률은 자연스럽게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럼 그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경쟁률이 높아지면 내가 가려고 하는 저 과가 안정이냐, 적정이냐, 소식이냐 이런 것들을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가 됩니다. 왜? 경쟁률이 높아지면 그만큼 입결이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가군 나군에서 원하는 대학을 가면서 빠져나가는 학생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충원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다양한 변수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기 나오지만 성균관대 에너지학과 12명 모집이었는데요. 후보 296번까지 합격을 했습니다. 반도체융합공학과는 더해요. 31명 뽑았는데 575번까지 뽑혔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20바퀴 돌았고요. 18.5바퀴 돌았습니다. 18바퀴 이상이 돌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도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경쟁률이 조금 달라지면 어디까지 돌게 되는지가 달라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끄트머리선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으면 굉장히 조금 타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특히나 이제 서울 상위권을 고려하고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더 그렇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서울에서는 다군에 해당하는 퍼센테이지가 더 적어요. 지금 3만 명 모집 중에서 5천 명이 안 돼요. 다시 말하면 한 15%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 6분의 1입니다. 6분의 1. 더군다나 이 상위권 학생들이 이제 가려고 하는 대학들도 적다 보니까 경쟁률이 특정 학과 특정 대학에 굉장히 몰리게 되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내가 안정을 잡을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올해 같은 경우엔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학과들이 신설이 됐습니다. 근데 신설된 학과들이 다군에 또 이렇게 배치가 되거나 다군에 있었던 학과들이 증원이 되면서 어떤 지원 전략의 어떤 변화 가능성이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 예전에 지금 다군에 건대나 중대 요거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상위권 학생들은 중대를 많이 썼겠죠. 아니면 뭐 건대를 쓰거나. 그런데 작년에 이 성균관대가 다군에 딱 신설학과를 배치하면서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20바퀴가 돌고 18바퀴 이상이 도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거든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고려대, 서강대, 이화여대, 한양대, 동국대, 서울시립대 이런 대학들이 다군에다가 그 신설학과를 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최상위권에 있던 학생들은 뭐 중앙대 썼던 학생들이 나 고대 써야지, 서강대 써야지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아니면 그 전에 다군에 쓸 학과가 없어서 나 그냥 중앙대 쓸래 이랬던 학생들이 동국대 왔네, 서울시립대 왔네, 여기 써볼까? 이러한 변화들이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담임 선생님과 반드시 깊이 상담을 해서 지원 전략을 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올해 또 전공 자율 선택제 신설 및 증원이 많이 되어 있는데요. 이 학과들이 가군에 있는 내가 가려고 하는 이과가 가군에 있느냐, 나군에 있느냐, 다군에 있느냐에 따라서 또 전략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왜? 전공 자율 선택제라고 하는 것이 기존에 있었던 학과들을 뭉친 유형이라면 그나마 이 5개 학과들 중에 상위권 학과가 이 2개 학과니까 이 2개 학과 입결의 정도에선 조금 밑에서 어떻게 잡히겠구나 뭐 이런 어떤 예측을 할 수도 있지만 신설된 학과 같은 경우는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 예측할 수 없는 전공자율 선택제를 가군에다 놓을 거냐, 나군에다 놓을 거냐, 다군에다 놓을 거냐에 따라서 또 지원 전략이 바뀔 수 있겠죠. 어쨌든 이런 가나 다군의 인원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지역으로 지원할 거냐라고 했을 때 가군의 안정을 잡을지 나군의 안정을 잡을지 이런 지원 전략을 잘 고민해 봐야 됩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정시 모집 지원할 때 우리가 유의해야 될 사항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우리가 수시 때 다 이야기했던 내용들인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동일 모집 기간 군, 다시 말하면 가군, 나군, 다군에서는 하나의 대학에만 지원할 수 있다. 가군에 있는 대학들 중에 하나, 나군에 있는 대학들 중에서 하나. 그래서 총 3번만 지원할 수 있다. 물론 수시 때 들었죠. 산업대 전문대학은 상관이 없다. 자, 그런데 이제 수시 모집 대학에 합격한 사람은 정시 모집과 추가 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 이 수시 모집에 합격한 사람은 충원 합격자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저 충원 합격한 줄 몰랐는데요. 상관없다고 그랬습니다. 저 등록 안 했는데요. 상관없습니다. 등록을 했든 안 했든 수시 모집에 합격으로 처리가 된 학생들은 그 이후 정시나 추가 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좀 기억을 해 두십시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복수의 대학에 합격한 학생은 한 개의 대학에만 등록하여야 한다. 그래서 먼저 합격한 학교가 있고 두 번째 충원 합격 전화가 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먼저 등록한 대학에 포기 의사를 반드시 밝혀야 됩니다. 유선으로든 서류로든 등록 포기 의사를 밝히고 나서 그 다음 대학에 등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잘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렸죠? 내 책임이다. 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합격자를 발표하는 경우 수험생이 합격 여부를 조회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홈피 보세요, 홈피 보세요 안 한다고요. 내가 그 시간에 맞춰서 확인을 해야 된다. 자, 만약에 복수 지원할 거나 이중등록 금지를 위반했다라고 한 경우에 나중에 전산 자료로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 입학을 무효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 두십시오. 자, 그런데 요 대학들은 아니라고 했었습니다.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 학교, 각종 학교 아시죠? 사관학교라든지 스트대학들, 그 다음에 산업대 전문대 요 2군데 있죠? 그러고 나서 산업대학교 2군데 있고 전문대에 있는 대학들. 요 대학들은 예외다 라고 하는 것. 자, 그 다음에 또 살펴봐야 되는 것은 이 정시 모집은 대부분이 수능 위주 전형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런 수능 위주 전형은 대부분 수능 100%로 봅니다. 대부분이. 하지만 일부 면접이 있는 그런 학과들도 있고요. 교과를 반영하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물론 교과 반영은 몇 개 아직은 안 되지만 가장 대표적인 게 서울대학교하고 고려대학교죠.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에 지규는 1단계부터 처음부터 40%, 그다음에 일반 전형 같은 경우는 2단계에서 20%를 반영합니다. 자, 고려대학교는 교과 20% 반영하죠. 근데 이게 다르다 그랬어요.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는 어떻게? 교과 이수 현황, 그다음에 학업 성적, 교과 세특을 반영한 정성평가. 이
평가자가 2명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2명이 각각 보고서는 이런 것들 다 고려해서 얘는 우리 학교에 오기에 우수하네 A. 얘는 우리 학교에 오기에 조금 그래 양호 그냥 양호 B. 미흡한데 C. 그럼 AA, AB, AC, 뭐 BB, BC 어떻게 받았느냐에 따라 자동적으로 점수를 주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고려대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숫자로 정량적으로 반영을 한다는 사실. 2026학년도부터는 연세대도 이 교과를 반영한다고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보다도 또 더 중요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건데요. 수학이나 탐구 영역에서 이제 과목을 지정하는 겁니다. 우리 대학에 우리 과를 쓰려면 수학에서 미적분이나 기하를 선택해야 돼. 우리 학교에 이과 자연계열이나 공학계열 과를 지원하려면 과학을 시험을 봤었어야 돼 라고 해서 하는 것을 우리가 과목 지정이라고 그러죠. 대부분 이제 이과 쪽에서 수학이나 또는 과학탐구 영역을 지정을 하는 대학들이 많은데요. 이제 서울대 같이 좀 특별한 경우도 있습니다. 모든 대학에서 또 모든 자연계열이 다가 아니라 어떤 일부 계열은 물리 원투, 화학 원투 중 한 개 과목을 반드시 응시를 해라. 그래야지만 우리 과를 쓸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 만점자였나요? 1등짜리도 이 생원, 지원을 해가지고 서울대, 의대나 이런 데 지원할 수조차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물론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이런 필수 과목을 지정하는 것이 이제 감소 추세. 올해 같은 경우 17개교가 감소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감소하고 끝이 아니고 그래 내가 과목 지정까지는 하지 않겠어. 그런데 우리 과에서 공부를 하려면 나는 좀 과학을 들었으면 좋겠어. 아니면 수학을 미적분을 한 해였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제 가산점이라고 하는 것을 부여를 합니다. 자, 서울대 같은 경우에 투과목 하나 하면 3점, 투과목 하면 5점 부여한다는 거 작년부터 알고 있었죠. 그죠? 과학탐구 2를 작년부터 이걸 봐야지만 서울대 응시할 수 있었던 걸 폐지를 시키면서 이렇게 가산점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다른 대학들 보면 다양한 대학들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뭐 미기를 봐야 되고 그중에 과탐 아니다 뭐 사과, 확통 이렇게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4학년도에 했는데 안 하는 학교 근데 또 새롭게 생긴 학교 해가지고 17개 학교가 줄어든 이러한 형태고요. 그다음에 이 가산점 같은 경우도 어떻게 반영하는지가 또 대학별로 좀 다릅니다. 이런 것들도 확인을 해야 돼요. 자, 어떤 대학교에서는 표준 점수의 3% 가산점. 근데 어떤 대학에서는 100분위의 5%. 또는 어떤 대학에서는 환산 점수의 5%. 이렇게 다릅니다. 수학입니다, 수학. 탐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이제 과학탐구나 어떤 딱 한쪽 계열에서만 이렇게 그 가산점을 주는 경우들이 많은데 여기에서 다릅니다. 변환표준 점수에다가 4점 주고 100분위에다가 10% 주고 그다음에면 표준 점수에다가 7% 주고 이렇게 다르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여기 서울시립대라든지 여기 나오는 연대, 유영일, 유영희처럼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보면 사탐, 과탐 각각 인문계열로 오는 애들은 사탐 본 애들 중에서 이렇게 표준 점수, 그다음에 과탐 본 애들 중에서 이렇게 표준 점수에서 이제 교차 지원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조금 어느 정도 막으려고 하는 이런 형태들도 보이고는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과목 지정 또는 가산점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인식을 하고 내가한테 뭐가 유리한지를 반드시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그것만큼이나 이제 또 여러분들이 아주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이 뭐냐면 이 각각의 대학마다 이 수능을 반영을 할 때 어떻게 반영하느냐가 다 다릅니다. 여기 나오지만 반영 비율 가장 대표적인 거죠. 이런 것들 다 알고 있죠. 그죠? 여기 예로 들었듯이 충남대학교 같은 경우에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국어가 45% 수학이 25%예요. 근데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국어가 25%고 수학이 45%예요. 똑같은 점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완전히 유불리가 달라지겠죠. 그다음에 반영 영역 수. 사위권 대학들 같은 경우는 4개 영역을 다 반영을 하고, 근데 이제 어떤 대학에서는 3개 영역을 반영을 하고, 탐구 과목 같은 경우도 어떤 대학에서는 대부분의 대학 2개 반영을 하지만 어떤 대학에서는 1개만 반영을 하고, 반영 영역 수가 또 다르다. 그리고 반영 지표라고 했는데요. 이건 무슨 얘기냐? 어떤 대학에서는 표준 점수를 반영을 합니다. 근데 어떤 대학에서는 100분위를 반영을 해요. 완전 다르죠. 올해 같은 경우 이제 사탐 선택 과목에서 이제 표준 점수가 좀 높게 형성이 됐잖아요. 근데 어떤 과목은 낮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작년이 가장 대표적이겠네요. 작년에 수능에서 화투가 표준 점수가 80점 나왔습니다. 근데 어떤 과목은 72점이에요. 만점이. 그럼 80점과 72점.
그럼 서울대나 충남대에서 직접 저 표준 점수를 그대로 갖다 쓰게 되면 8점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런데 100분의 1을 갖다 쓰게 되면 만점자는 둘 다 100이죠. 똑같겠죠. 그래서 이제 서울 주요 상위권 대학들 같은 경우엔 변환 표준 점수라고 하는 것을 씁니다. 국어 수학은 표준 점수를 그대로 쓰고 탐구 영역에서 변환 표준 점수를 씁니다. 이 변환 표준 점수라고 하는 것은 100분의 1 근거로 해서 각 탐구 과목마다 나오는 표점 차이를 어느 정도 이제 보정을 한 거죠. 보정. 그래서 이 보정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차이를 좀 줄인 그런 형태를 우리가 변환 표준 점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활용하는 대학들도 있어요. 그다음에 영어 같은 경우도 가점을 줄 거냐, 감점을 줄 거냐, 아니면 난 비율로 적용하겠다. 이렇게 대학마다 어떻게 하느냐가 다르기 때문에 각 대학의 이런 조건들에 맞춰서 환산점이라고 하죠. 이것을 계산을 해서 나한테 뭐가 유리한지 불리한지 판단할 필요성이 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올해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학교 폭력 조치 사항이 대입 전형에 반영이 됩니다. 물론 이제 올해까지는 이제 자율적으로 적용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전체 147개 교가 이제 반영을 하는데요. 그 중에서 이 수능 위주 전형도 21개 학교에서 이제 반영을 합니다. 이 각각의 내용들 반영하는 예시를 한번 보면 영어 같은 경우 이제 감점 주냐, 가산점 주냐, 아니면 비율로 적용하냐 이런 대학들이 차이가 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 나한테 뭐가 유리한지 확인해라. 그다음에 학교 폭력 조치 사항 같은 경우도 어떤 대학에서는 이런 식으로 퍼센테이지를 가지고 이제 감점을 주고 어디는 이렇게 마이너스 1점, 마이너스 3점, 마이너스 7점, 마이너스 20점. 근데 우리는 아직 안 할 거야. 이런 대학들도 있고요. 자, 이렇게 학교 폭력 조치 사항 반영 방법이 달라집니다. 내년부터는 이제 필수 반영이기 때문에 모든 대학들, 이런 대학들도 이제 다 반영하는 방법을 만들어낼 겁니다. 이것도 올해 좀 달라진 점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을 해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되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 부분은 이제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할 건데요. 이제 추가 모집에 대해서 한 가지만 이야기하면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수시 모집에 합격했거나 정시 모집에 합격해서 등록한 사람은 지원할 수 없다. 그런데 다르죠? 미등록 충원 과정 중에 추가 등록을 포함해서 등록한 자가 지원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등록 안 한 사람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 착각하면 안 돼요. 수시 모집에 합격한 사람은 등록을 했든 안 했든 그거랑 상관없이 지원 못합니다. 정시 모집에 합격했는데 등록을 포기한 학생은 할 수 있다. 물론 산업대학, 전문대학, 정시 모집 합격자는 상관없습니다. 자, 요거 하나 추가적으로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문대학교는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전문대학교 같은 경우 12월 31일부터 1월 14일까지 원서 접수 기간이고요. 1월 15일부터 합격자 발표 전까지 자율적으로 모집해라. 이 자율적으로 모집해라라고 하는 게 뭐냐면 말 그대로 진짜 대학에서 알아서 이렇게 뽑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그 전문대학교 같은 경우는요, 이미 거의 대부분을 뽑았습니다. 정시 모집 비율이요, 8% 정도밖에 안 돼요. 100 중에. 왜냐면 전문대는 수시 1차, 2차가 있거든요. 그래서 수능 전에 수시 1차 전형을 진행을 하고요. 수능 보고 난 이후에 수시 2차 전형을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능을 봐서 못 봤네, 뭐 아니면 잘 봤네 이런 것까지 고려해서 쓸 사람들을 이미 수시에서 다 뽑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머지 정말 나는 수능 점수를 보고 싶어라고 하는 일부 몇 개의 학과들이 아주 소수로 그 학생들을 뽑기 때문에 대학마다 다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율적으로 시행을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좀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몇 가지 좀 고려해야 될 점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해마다 이 입시에 굉장히 어떤 그 큰 영향을 미치는 이슈들이 발생을 합니다. 2022학년도에 통합형 수능이 만들어지면서 미적분, 엄매 엄청 유리해지면서 이과 학생들이 문과로 교차 지원하는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2023학년도에는 엄매, 그다음에 미적 여기에 쏠림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첨단학부라는 것도 신설이 돼서 이공계열의 최상위권의 어떤 그 판도가 조금 변화가 됩니다. 그랬는데 작년은 또 수능이 엄청 어려웠어. 그러다 보니까 수능 최저를 맞추지 못해가지고 정시로 2월 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이 영어가 특히 4%가 1등급밖에 안 나왔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원 성향이 또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했던 가점이나 영어 반영 비율이 다른데 연대 같은 경우에 영어 등급 간격의 반영 점수차가 컸어요. 근데 고대는 작았어요. 그러니까 원래 연대 쓰려고 했던 학생이 영어가 어려워가지고 2등급 나왔어. 아, 연대 쓰면 불리하겠네. 고대 가야지. 예를 들자면 이런 식의 변화가 또 있었단 얘기죠.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또 가장 핵심이 뭡니까? 의대 정원 확대. 물론 의대가 1,500명 수시정시 합쳐서 그 정시에는 300명 정도 330명밖에 안 되지만 중요한 거는 이 지역의대의 정원이 대폭 증가하면서 학생들의 지원 전략에 변화가 생겼다는 겁니다. 상위권 대학 이공계열을 갈 거냐 아니면 지방의 의대를 갈 거냐. 그런데 이제 또 이런 의대들은 또 수능 최저도 높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방 의대에 지원한 학생들이 수능 최저를 맞출 거냐 못 맞출 거냐. 그로 인해서 정시로 2월이 얼마나 될 것이냐. 그 다음에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전공 자율 선택 학과들이 증원 및 신설이 돼서 이 학과들의 입결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고민을 해야 되는 점이란 얘기죠. 앞으로 이제 다양한 어떤 매체나 이런 곳에서 여러 가지 그러한 그 자료들을 제시를 하겠지만 여러분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그런 매체와 더불어서 담임 선생님과 반드시 이런 상담을 통해 가지고 앞에 것들뿐만이 아니고 내 성적뿐만이 아니고 이러한 이슈들까지도 충분히 고려한 지원 전략을 수립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잘 좀 기억을 해 두십시오.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